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공정모임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예,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예, 예, 대법원장 차에다가 예,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 화염병을 던져버렸어요. 예, 예. 기사 봤죠? 예, 예, 봤습니다. 그래서 차에 이 바퀴에 예, 신나 100% 신나로 만드는 화염병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화력이 얼마나 좋겠어. 그 차 바퀴에 불이 붙었더만요. 예, 예, 심지어 화염병을 던진 사람한테도 불이 붙여가. 예, 그래갖고 대법원에 뭐 청원 경찰 수위들이 막 소화기로 끄고 예, 아, 대법원장 간이 덜컹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때가 때인 만큼 판사들이 정치하고 막 이런다고 여러 폭로들이 터져 나올 때 대법원장이 화염병을 맞아봤어요. 지금까지 대법원장 차에 계란 던졌다가 그 저기 몇 사람 잡혀갔죠. 예, 예, 한 몇 년 전에. 예, 예. 근데 화염병 던진 거는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건 이 원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엄청난 생각하세요? 사건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국가면 절대적으로 사법부가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건 뭐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관계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자체로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이고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관계는 봐야 되겠지만 그 재판도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도가 아니라 재판은 당연히 공정해야 됩니다. 뭐 법원의 마크가 저울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어떤 저지른 죄만큼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또 무슨 여신이에요. 여신이고 예.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어떤 것도 안 보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런데 그 오죽하면 화염병까지 던졌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사법부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한다는 게 뭔가 저는 봤을 때 진짜 법과 양 말 그대로 가장 단순하지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도 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고 뭔가 왔다 갔다 그리고 뭔가 양심에 반하고 법에도 반하는 그런 재판을 하면 이런 사건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예, 예. 그러니까 그 농산물 품질 관련이라는 데가 있어요. 품관원이라고 부르는 예, 예. 수입 농산물 잡아내고 시장 다니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마크 붙여주는 예, 예.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 지정을 받았다가 예. 1년 뒤에 경신을 안 해줘 버려가지고 예, 예. 경신이 불가된 사람이 예, 예. 그 탈락 사유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냈는데 예. 그걸 갖다가 대법원까지 국가 올라가서 배상. 대법원에서 1억 배상 소송을 냈어요. 예. 근데 그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대법원 앞에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하다가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급기야 예, 예. 내가 화염병 한번 던지고 잡혀가겠다 하고 했는데 이런 이제 개령한 시점이 지금 사법 파동이 일어나가 사법농단이 사법 파동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체 판사 회의를 한다면서 판사가 3,000명인데 그 중에 105명만 이 투표에 참가하고 그리고 사전에 찬성하는 사람 명단도 작성하고 예. 그리고 기획은 없었다 해놓고는 몇 사람이 몰고 가고 그래갖고 다 짜놓고 마치 그러면 한 사람이 30명을 100명이 예. 30명의 의사를 물어서 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묻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러면 그 100몇 명이라고 대표라고 온 사람이 스스로 우리 사법부를 목을 잘라주세요 하고 이 국회 입법부에다가 청원을 하고 청원을 촉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폭로들이 터져 나오면서 판사들이 이제 정치한다 줄서가 정권에.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하필 대법원장 차에 그렇죠. 사상 초유의 화염병 투척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차에 불난 것도 현주 건조물 방아라며요. 예, 예. 나는 차는 그런 줄 몰랐는데 예. 건물에만 불 져야 우리 옛날에 데모하다가 화염병 던지면 잡혀갈 때 제목이 현주 건조물 방아인데 차도 현주 건조물 방아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이게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화염병 투척을 직접 맞은 건 아니지만 대법원 향해서 던졌다는 건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제발 저는 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거하고 관련해가 그 로스쿨.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예, 예, 예. 자, 그때 이제 로스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자,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은 일단은 시험이죠. 시험이 아닙니다. 아, 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니, 시험 게 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시험은 치는데 예, 뭐 있다 하던데. 시험은 치는데 그것도 참고할 뿐이죠. 아, 시험이 참고예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우리가 어떤 거라도 아니요. 뭘 뽑을 때는 네. 시험 몇 점, 면접 몇 점, 예. 뭐 이런 거, 뭐 품행 단정 몇 점 해가지고 그 합산한다 이런 게 공고가 안 됩니까? 그 이제 로스쿨은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서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 면접이 시험을 치는데 왜 서류 면접이라고 그래요? 서류에다가 시험 점수를 적을 뿐이죠. 근데 그걸로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건 아니죠. 시험이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나 아니죠, 그게 그냥 학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종 같은 경우 내신 성적으로는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신 성적도 보지만 다른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걸 보듯이 예. 그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그 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트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능의 언어 영역 같은 무슨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시험인데 그래 리트 점수도 거기에 리트 점수 적는 난에 기입할 뿐이지 리트 점수로 정량적으로 정량 평가하듯이 그렇게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음서제라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이제 그 로스쿨 교수, 면접관 교수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 이번에 여기 지원했다. 그러면 리트 점수가 낮고, 뭐 학점도 낮고, 뭐 어떤 스펙도 없는데도 자기 속에서 잘 썼다고 붙여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학생을 어떤 평가를 해서 붙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왜 떨어진지 왜 붙었는지 모르는 거네. 깜깜이죠. 그래 학종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희한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대입제도도 학종, 그 다음에 어떤 법조인 양성제도도 로스쿨 이렇게 기득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정말 혜택 보는 그런 제도로 지금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로스쿨에 가는 사람들은 다 변호사 되려고 갈 건데 로스쿨 그 입학 경쟁률이 몇 대 몇쯤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4, 5대 1 정도 됩니다. 세네. 그러니까 한 2,000명 조금 더 뽑는데 보통 한 10,000명 안 되겠죠. 전국에서 2,000명 더. 전국에서 한 2,000명, 한 2,100명 정도 뽑고요. 아, 10,000명이. 지원은 한 10,00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명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한 8,000명이 이제 집에 가는 거네. 못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로스쿨에는 그 아까 말한 리트라한 예, 예. 시험이 그 한 개밖에 없습니까? 시험은 이제 그러니까 학교별로 있고, 알아서 내는 거예요? 학교별 지원하는 거죠, 자기가. 아니 시험은 다 안 시험은 갖고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아, 10,000명이 똑같은 종류의 시험을 봐요? 예, 똑같은. 자기가 학교만 적어내고. 그렇죠. 예.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리트라는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 이 문제지가 똑같냐고. 10,000명. 똑같죠. 똑같죠. 아, 예. 공통으로 내네? 예, 공통으로 냅니다. 어. 그리고 공통으로 내면 자기가 받는 리트 점수 적고, 그 다음에 토익 점수 적고, 학점 적고, 학교 어느 학교 다닌지 적고,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고, 그러면 거기서 뭐 가리고 면접 보고 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거죠. 학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종. 아, 그러면 거기에 리트 점수가 절대적인 아닙니다. 게 전혀 아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트 빵점 맞아도 붙여버리면 그만입니다. 왜냐? 알 수가 없거든요. 합격한 학생의 리트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걸 면접관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붙은 사람도 모릅니다. 아, 붙은 사람 자기 건 알겠죠. 그런데 붙은 사람이 몇 점하고 붙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1등부터 만등까지 예. 리트 점수를 예. 그거는 공개해서 붙여라. 예.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무도 그 말을 안 하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뭐요? 아, 리트 점수는 일부일 뿐이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기들 이제 리트도 하나의 평가 요소일 뿐이지 리트 점수로 뽑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리트 점수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차이 나는데 리트 점수 좀 낮은 학생을 뽑았다 하더라도 다른 스펙이 좋다 그러고 뽑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거죠. 이렇게 갈 바에야 차라리 미국처럼 기부금 갖고 입학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돈으로 떼라고 하는 게 차라리 사람한테. 그렇게 대놓고 하면 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뒤에는 완전 무슨 기부 입학생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고시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 아는 사람은 진짜 분노 잠을 못 잡니다. 진짜 이 나라가 이게 이렇게 가면 저는 계속 저도 이제 흑수저 출신인데요. 없는 집에서 이제
했지만 정말 그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회에 도래했고 정말 이러면 죽은 사회입니다. 이게 아니, 무슨 근데 나는 살아있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입니까? 이걸 갖다가 이 노무현 정권에서 처음에 로스쿨을 도입했죠. 예예. 그래갖고 이제 이 로스쿨 자체가 예예.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 노무현이 열고 문재인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니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정적으로 닫은 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면 어떻게 됐냐면 2007년도에 로스쿨 도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통과되고 2009년도에 그 뭐가 있었냐면 이제 사법시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 법조인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삭제해 버렸어. 그럼 법조인은 다양하게 뽑을 수 있게 됐네. 이제 로스쿨만 뽑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법이 2009년도에 통과됐는데 사실상 그게 40페이지 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도 연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아니요, 10년간 유예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2009년에서. 예, 2009년에서 10년간. 예, 10년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2019년인데. 아니요, 2016년에 마지막이었고 2007년도에 통과가 됐으니까. 2007년에 통과됐으니까. 예, 7, 8, 9 쭉 하면 2016년 마지막. 2017년 작년이 마지막 3차가 있어요. 2, 3차가 작년에 있었던 거죠. 2017년이 작년에 있었어요. 예, 마지막 2차, 3차가 1차는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해서 사실은 이제 한 10년간 10년간 유예 기간만 주고 폐지시키고 저희가 그렇게 로스쿨에 엄청난 폐단이 있고 엄서져 있고 이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맞지가 않다라고 온갖 정말 단식 양화대교도 올라가고 집회도 온갖 그 문재인 그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는 전 대표고 후보였죠.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동영상 안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동영상 담은 게 있는데요. 그 동영상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했다는 게 있거든요. 예,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 로스쿨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로는 로스쿨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모시생들의 집단 반발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로스쿨 보완책으로 사법시험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비시험 같은 우회로를 혹시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 로스쿨 제도는 그 참여 정부 때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제도로 그렇게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숨에 전환한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법시험을 조금씩 줄여 나가서 드디어 이제 금년에 마지막 그 사법시험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조인 양성 제도가 이렇게 전환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모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보다는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로스쿨 이른바 금수저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턱을 대폭 낮춘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로스쿨의 그 입학 기준이 투명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로스쿨의 입학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자신이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학 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 입학할 때 부모라든지 집안의 배경이 하자면 입학에 작용해서 금수저가 우선적으로 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해서 모든 이력에서 집안 배경을 다 지우고 심지어는 자기 소개서에서도 부모나 집안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은 다 삭제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금수저만 이렇게 입학할 수 있다. 집안 배경이 작용하는 이런 식의 불공정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세 번째는 등록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금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인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입학을 위한 장학제도의 마련을 로스쿨 인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 1분기부터 5분기까지 학생들은 거의 전액 다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그 소득 부위 학생들도 장학금을 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는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마저도 문턱이 높다면 더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법시험 제도가 더 평등할 것 같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사법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고졸 출신자는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소득 이렇게 대상자라든지 이런 또 차상위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의 이 로스쿨을 통해서 판사 검사로 진출한 그 숫자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운용하기 따라서는 로스쿨을 훨씬 더 공정하고 평등한 법정 양성제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의 대전 세종 충남북 이전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우리 기자님의 차원이 다른 질문이셨는데 우리 후보님이 꼼꼼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뭐 그 부분 그래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좀 약간 추가하면 그래도 이 사법시험을 준비해왔던 분들에게는 참으로 아플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분들도 이제는 로스쿨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국정이 제대로 노력하는 것이 될까라고 또 권유드리고 싶고 충분히 그분들이 로스쿨에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법시험은 이제 폐지가 돼야 되고 로스쿨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맞는 거죠. 자기가 사실을 패스할 때는 자기가 흑수저였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덕을 봐서 예. 데모를 하고도 예. 사실은 또 이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도 발령이 나서 예. 결국은 판검사는 못해도 변호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자기가 금수저가 되어서 예. 이제 사법시험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흑수저와 금수저의 차이인가 싶기도 한데. 예.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시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고시 낭인이 한국에 몇만 명이다는데 그러면 지금 로스쿨 낭인은 없어요? 있죠. 로스쿨 낭인. 로스쿨 낭인이 이제 아직 이제 집계를 해서 왜냐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개는 하고 있지 않은데 산술적으로 보면 2,000명 입학하면 1,500명만 합격하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로스쿨은 들어갈 때 또 떨어져서 재수와 삼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로스쿨 졸업을 해서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예. 그게 이제 지금 로스쿨 정원이 2,000인데 2,000 중에서 1,500명만 뽑는다. 그렇죠. 500명은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500명 계속 쌓여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또 많겠네. 많고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5번을 기회를 줍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5번, 5년 동안 5번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5년 안에 5번을 다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 변호사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봐요? 사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근데 사시보다 문제 수준은 훨씬 떨어지고. 문제 수준 떨어지고. 예, 떨어지고 뭐 사시 한 수준이 한 3분의 2 아니면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험이죠. 시험이고 로스쿨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실력적인 면에 봤을 때는 사법 시험이 왜 우수했냐면 저는 사법 시험의 힘이 그 연수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연수원을 이제 못 가봤지만 연수원 출신들 얘기를 해보면 고시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음에도 고시 공부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하드 트레이닝, 정말 2년 동안 정말 그때 실력이 확 쌓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수한, 세계적으로 저는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사법 연수원 시스템.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게 무슨 기수 문화다 뭐다 그러면서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사법 연수 몇 기 이러니까. 예,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무슨 카르텔을 형성하니 이래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수한 시스템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지금 실력이 형편없지 아니 않습니까? 지금 저 요즘 뭐 변호사라고 로스쿨 출신들은 보면 이 변호사인가 싶을 때도 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연수원을 그렇게 욕하면서 그 사법시험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사법연수원 그 기수 문화를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로스쿨 출신들이 사법연수원 부활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저기 2,000명이 예, 예. 변호사 시험을 치지 않고 예,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예, 예? 예, 예, 이제 그 사법연수원에서 예. 이제 합격한 사람들 연수시키고. 합격한만 연수시킨다고? 예, 예. 그러니까 1,500명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공부하나 기존의 사법연수원은 그거 가서 또 제대로 안 하면 그 등수대로 그렇죠. 자 예. 검사 판사를 갖다가 내기 때문에 예, 예. 예? 거기서 열심히 안 하면 사법연수원 나가 그냥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판사 하고 싶어서 예, 예. 다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라도 하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차피 1,500등 안에 통과돼서 변호사 시험 통과된 사람한테 사법연수원 하는 거야 학원이지 뭐 실무 학원이지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러한 저희는 어떤 이율 배반적인 주장이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법연수원을 욕하면서 로스쿨을 도입해 놓고 자기들이 실력 없다고 욕 먹으니까 이제 다시 사법연수원 부활시키자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지금. 자, 참 의의가 좀 없어요. 예, 예. 자, 그 최근에 이제 이영자라고 해가지고 예, 예. 문재인 지지율이 점점 하락이 되고 있는데 예, 예. 내가 볼 때 뭐 김정은이 이제 안 오면 더 내려갈 만이 있어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대 지지율이 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 네, 그런 이렇게 뉴스를 지적이 봤습니다. 나오죠. 예, 예. 근데 20대가 지금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방향에 비춰봤을 때 어떤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 국정 철학이라고 했던 부분이 공정함, 그 다음에 어떤 기회 균등, 어떤 그 다음 사회 정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는 또 우리 순수한 학생들은 아우 문재인 정부는 정말 공정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구나라는 기대를 뭐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을 보면 공정한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을 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생활적폐 무슨 그 어떤 회의에서 예. 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떤 수능 축소, 수시 확대다라는 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20대들은 지금의 입시 제도를 경험한 친구들 아닙니까? 예.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도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예를 들어서 채용 비리가 심각하면 뭐 서울교통공사나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제기를 했던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강력하게 사정기관 동원해가지고 민낯을 까발리듯이 수사를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막 억지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국정조사가 뭐 어떻게 합의가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크지 않나라는 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제 계속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현 정권에서 만약 이렇게 엄서제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공정한 실질적으로 입으로는 말로는 공정함을 얘기하면서 어떤 불공정한 방향으로 가면은 어떤 그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서 이 부분은 보편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드시 이 공정사회를 위해서 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대가 예. 사실은 뭐 그 이념도 없어진 세대고 예. 20대는 예. 지금 오늘날 20대는 그 이제 한참 커들 때가 언젠가 하면 IMF 직후나 그렇죠. IMF 때 태어나가 예. 전후로 그러니까 IMF 때 후유증이 있는 속에서 이제 이제 크면서
학창 또 시절 이제 그들이 이제 한 10살, 10대살 됐을 때 금융위기 오고 네, 예.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이제는 취업난이 예, 예.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불우한 세대지요. 맞습니다. 재수가 없는 불우한 세대인데 자, 이런 세대들에게 지금 정치인들이 뭐 기회균등, 과정공정, 결과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저기 평창 올림픽 그렇죠. 여자 아이스하키 이 혼성팀, 남북 혼성팀을 구성한다니까. 예. 혼합팀을 구성한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예, 난리 났죠. 그 부분이 뭐라고 봅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정말 국가대표가 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국가대표 중에서도 선수로 뛰려면 정말 그 피와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그 어떤 그렇게 해서 아이스하키 팀이 꾸려졌는데 그걸 어떤 남북 단일팀으로 하겠다면서 그러면 남원 측의 엔트리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단일팀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구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피땀 흘린 선수들을 탈락시켜 버리니까 여기에 우리 20대들이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니냐. 내가 대학 들어갈 때도 불공정했던 것 같고 군대 갈 때도 불공정한 것 같고 그렇죠. 취업할 때도 불공정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자꾸 보이니까 20대들이 이제 점점 실망을 하고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저기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예, 예. 막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벌어진 예. 이제 이 고용 세서, 예. 채용 비리 예. 이 국조가 이제 채택이 됐죠. 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뭐 특성상 개별화돼 있지만 예. 이 느끼는 성격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겠네요. 하고 있죠. 분노하고 있고요. 그 특히나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 지금 취업도 어렵고 어떤 기회도 불균등하고 뭐 그렇다고 뭔가 그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정치권에 정말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뭐 여야 필요 없이 뭐가 있냐면 말뿐이에요. 자 이번에 채용 비리 보십시오. 비판만 하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어떤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채 같은 거, 특별 채용 같은 거 없애든지 아니면 특별 채용도 시험을 보겠다. 자꾸 정성평가 그냥 서류 면접 보고 뽑지 말고 예를 들어 한 5배수를 뭐 면접을 뽑든지 나머지는 어쨌든 공정한 방식으로 하겠다. 채용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러한 대책들을 자꾸 얘기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인기몰이 하듯이 뭔가 지금 불만이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에 우리가 비판해주면 인기 오겠지.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때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도 비판이겠지만 대책을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채용을 할지 좀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전국에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고시를 공부를 하지 않는 한마디로 빈민청 숙소인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50몇만 명이라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제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해외 유학도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면서 돌아와서 군대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방에서 취업을 하려 했는데 7년 동안 쓰리잡까지 뛰면서 죽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고시원을 못 벗어나는 젊은 친구 이야기예요. 새벽에 고시원에서 샤워하려면 화장실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참 열심히 살기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았을 건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참 그거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바뀌려 그러면 좀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은 주로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보수는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이 보수의 가치는 원래 그런 게 저는 보수의 가치가 공정성이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좌파가 이걸 독점을 했는데 말만 공정성이지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보수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 보십니까? 그래서 먼저
여기 그 미국 헤리테지 재단 예. 아시죠? 거기 이제 재단 설립자 에드윈 퓰러라는 분이 이제 올해 방한을 해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분 소개 잠깐 해드리면요. 그분이 이제 이 말하기를 196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베리 골드워터 민주당 후보 린든 존슨에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리 골드워터가 굉장히 강경한 공화당 후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골드워터가 후보가 된 것 자체가 그렇죠. 예. 화제였죠. 예. 그래서 당시 보수는 대공황의 주범이요. 이념 공세만 앞세우는 구악으로 치부됐던.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보수 꼴통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던 거죠. 했는데 70년대 들어선 워터게이트가 터져서 닉슨이 물러나고 공화당이었죠. 물러나고 보수의 도덕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암흑기에도 재기를 위한 보수 시민사회의 지단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고 지식인들은 책과 잡지를 만들어서 보수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을 조직해서 보수의 내일을 토론을 해가지고 그런 보수를 재건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에드윈 퓰러 그 이제 설립자에게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윈 퓰러가 그 이제 헤리테지 재단 1층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회, 번영과 시민사회가 있는 미국을 건설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 이제 이분은 이제 보수가 뭐냐? 그 인간에 태어나서 자신의 삶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라고 이제 이분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려면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 시인이 되고 싶다. 화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시인이 될 수 있는 화가가 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회는 공정해야지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불공정하다? 그럼 특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입제도 봤을 때 뭔가 고관대작 자녀 있는 집 자식들이 명문대 가는 그러한 제도는 불공정하고 특권이고 이러한 불공정한 제도에서 무슨 기회가 있을 것이며 기회가 박탈되면 자유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 기회는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함은 보수 세력이 뭐 어떤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진보 보수 다 추구해야 되지만 특히나 보수 세력은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문재인 정부라든지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진보 정당에서 더 공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불공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은 아무런 이런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공정함이라는 건 기회 균등 공정함은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왜 모를까 싶었는데 그 어떤 그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수는 지금까지 큰 어떤 안보 경제 그 큰 두 축으로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굉장히 쉽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안보 얘기하고 안보 지키겠다. 경제 살리겠다. 얘기만 해도 표를 주니까요. 근데 이런 가치를 제가 봤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보수 세력의 기득권 꼴통 정당이라고 욕먹는 것도 이러한 가치를 추구를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정당이라고 저는 이미지가 프레임이 씌워지고 욕을 먹는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과거의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시고 보수의 가치가 이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진보 세력도 당연히 이걸 공정을 추구해야 되지만 특히나 보수 세력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진솔한 그런 연구 그러한 어떤 그 고찰을 통해서 이 좀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에드먼드 버크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보수의 그 가치 사상의 원조다. 경제적으로는 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이제 공산주의, 계획주의 이런 부분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 일종의 이 보수적인 입장의 경제학을 했는데 두 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제도와 관습과 내려온 틀에 대해서 그걸 존중하면서 세상을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수능이라는 부분에서의 제도와 관습은 대입이라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학력고사 같은 것이 올바른 관행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시가 또 이렇게 법관을 뽑는 데서 올바른 관행이어서요.
근데 이것들을 다 그냥 불공정하게 바꿔버림으로써 이렇게 가는 것이 무슨 보수의 가치다. 이거는 전혀 아니. 이렇게 바꾸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의 가치고 그렇게 바꾸고도 또 이렇게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보수의 올바른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오늘 뭐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보수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예. 자, 그 지금 이런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한번 그 답답함을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이제 어떤 음서 제도가 완성이 되어간 현대판 음서 제도가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대입도 정말 그 있는 집 돈이고 빽이는 있는 집 자식들이 명문대 가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서 명문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명문대 스펙 또 부모 어떤 배경으로 로스쿨을 갑니다. 또 로스쿨 가서도 부모 배경으로 판검사도 하고 대형 로펌도 갑니다. 그렇게 이제 딱 가고 나면 이제 그 로스쿨 변호사라는 스펙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온갖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학생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부모 잘 만나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쭉 어떤 음서제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어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안타까운 건 부모 잘못 만나면 이게 참 표현이 너무 진짜 마음 아픕니다만은 부모 잘못 만나면 이제 자신의 역량이 뛰어나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올라갈 수 없는, 이게 죽은 사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뭐 그리고 상류층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 계층들도 그렇죠. 자신들의 철밥통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노조원에서의 이렇게 인맥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정규직으로 시험을 정당하게 치르고 어렵게 들어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또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이, 지금 뭐 경제 10위권의 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저는 교육이었고, 그 교육은 공정했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피땀 흘려 어떤 공정한 제도에서 노력을 한 그 열매를 우리 지금 현재 세대들이 따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후손을 생각하면, 저희가 그러한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게 우리 후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서제를 물려주면 저희는 다 죄인이 됩니다. 이게 죄인이 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댓글 달기부터 저는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를 찾아보면 대입 어떤 기사도 많고, 또 로스쿨 관련된 기사, 채용 기사 많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하자라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뭐 집회가 있든지 어떤 공정함을 바로 세우자는 집회가 있으면 집회도 참여하죠. 그런 사회 운동을 개인 몇 명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국민적인 사회 운동이 일어나야지. 왜냐하면 기득권은 자기들 엄청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반드시 이 제도를 바꾸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공정한 제도 하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저는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이노믹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 대학 입시는 완전히 단순 투명 명쾌하게 옛날 학력고사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지만 현재 그것만큼 공정한 건 없다. 그리고 사실을 부활하겠다. 그러면서 이 채용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부 어마어마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만 내걸어도 한국당이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이 다음 총선 대선에 이 문제를 이 공정 모임에서 이 후보들이 받지 않을 수 없게 여론을 그때까지 확립시켜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다루겠지만은 서남대, 이 남원에 있는 대학인데 의대가 있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또 거기 의대가 탐이 나와가지고 공공의료 전문 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각 도지사가 추천하는 학생들을 가지고
거기에 또 의사를 네. 의사 시험을 따로 치거나 의대 시험을 치지 않고 예. 거기 졸업하면 공공의사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열린 문은 끝도 없이 확장이 되면요. 우리 사회는 계단이 사다리가 무너진 닫힌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말에 딱딱한 프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편히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